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함부로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이 자산 관리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 원칙이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80% 집중되어 있잖아요. 사실 궁금한 것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대부터 뭐 5, 60대까지 쭉 네.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성공적인 은퇴를. 그래서 네. 이제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의 세부 항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를 네.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네. 얘기 중에 부동산 자산의 구조조정, 예. 퇴직 전에 꼭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라. 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이제 부동산으로 집중된 우리의 자산, 아까 일본과는 차이점이 있는 그 자산을 네. 금융자산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네. 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요, 그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요, 주요국의 물가, 그 구매력 평가 환율, PPP 환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러로 뭐 7억 가까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런데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고 일본이 50만 달러더라고요.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가구당 순자산이 이 두 나라보다 우리가 많대요. 믿어지지 않는데 한국은행 발표니까 뭐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8%고 금융자산이 22%예요. 근데 미국은 부동산이 34%고 금융자산이 66%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치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이 부동산이 비싼가를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남한 땅의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리고 일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이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 평균 땅값이 3배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1980년대 일본이 그때 부동산 버블로 난리칠 때거든요. 제가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의 땅값은 일본 땅 땅값의 15분의 1이었어요. 그게 지금 4분의 3, 비슷한 규모가 돼버렸으니까 그 사이에 일본 땅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요, 일본의 땅값이 그렇게 떨어진 부동산 값이 떨어진 거를 제가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일본도 부동산이 이렇게 높을 때, 버블릴 때는 부동산 비중이 60%대에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30%대로 한 30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후에 어떻게 될까. 그 바뀐 이유를 보면 첫째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집 짓는 택지를 82년을 100으로 볼 때 91년 피크까지요 3배 올랐어요. 3배. 그리고는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지난 30년 동안에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은 거예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이거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일본도 우리보다 더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30년 동안에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 생각이 에이 집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성인 돼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인구 대비로 볼 때 베이비붐의 기간, 그리고 출산율, 이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거의 2배쯤 돼요. 더 많이 낳고 오래 낳았다는 거죠, 애를. 집 마련이 끝나면은 그 쇼크가 일본보다 우리가 더 훨씬 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요, 지금 몇 퍼센트냐?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 2등이래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1%. 지금 시골에 가봐도 도시로 나올 만한 청년들 없잖아요. 다 노인분들이지. 그러니까 도시화도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냐, 내가 사는 집 말고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 같은 거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우리도 그렇게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선진국의 보통 사람들은 여분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우리도 지금 그것이 늘어나고 있죠.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리츠라는 부동산 펀드는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이 금융자산 비중이 60%, 70% 선진국이 그런 이유는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사람이거든요. 노인들이 사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20, 30대가 100만 가구가 줄었는데요.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20, 30대는. 그리고 집을 늘려가는 거는 40, 50대 애들이 생기면서 늘려갈 때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40, 50대 가구가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지난 20년에는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냐?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또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늘어나는 건 노인 가구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아직 없는 이유는 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구로 볼 때 가구 수는 늘어나더라도 집을 사줄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저 친구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그러고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를 생각해보고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왜 이런 말 많이 들으냐면 제 친구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 제가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는데요. 이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1991년이죠.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한 달 전에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너희 집 얼마냐? 그랬더니요. 3천만 원, 4천만 원. 우리 돈으로. 팔릴지 말지래요. 너 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이 빚이 절반이 그냥 남아있고 그다음에 뭔가 집값 하락 현상은 앞으로 이제 일본은 이미 끝났지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상당히 이게 문제가 좀 노후에 지금 부동산 하나만 재산은 그것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저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도시화도 얘기해 주시고 예.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예. 얘기도 해주셨고 네. 제일 기억나는 건 사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제 출산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가 됐고 그다음에 더더욱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더 이상 집을 사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네. 그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부동산 자산의 가치 하락이 예. 불러올 노후의 문제가 명약관화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제 뭐 명약 관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뭐냐 사고 팔고 하는 문제는 단기 전망은 일본도요 20년 장기 하락을 했는데도 처음에 5, 6년 동안은 그게 일시 하락인지 장기 하락인지 몰랐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알아요.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그래서 처음에 5, 6년 동안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는 함부로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이 자산 관리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 원칙이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80% 집중되어 있잖아요. 갖고 계신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도 우선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는 주택빈곤, 하우스폰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옛날처럼 이 과도하게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좀 딱 정리해보면 한 60대 네. 이제 초입에 들어서서는 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금융자산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서 네. 절반 수준이면 네. 하우스푸어가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연금저축 부분 네. 네. 또 이제 이건 이제 30대, 네. 30대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하게 되면은 결국 계속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퇴직할 때까지 하는 거죠. 네. 네. 개인연금 가입을 이제 뭐 당연히 뭐 하는 거니까요. 네. 뭐. 네. 그 이외에 뭐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로 뭐 퇴직연금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금을 말씀드린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후자금을 몇 억을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퇴직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 연금은 뭐냐면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 퇴직연금 이거는 거의 뭐 직장인은 자동적으로 가입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개인연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고 그냥 개인연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조금 더 그거를 하기에도 세제 혜택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혹시 그 준비를 못하고 퇴직을 했으면은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또는 산 이런 거를 맡겨놓고 과감하게 주택연금이라든지 농지연금이라든지 산지연금을 받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받는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같은 중에서도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은 책임져주니까 가입만 하면 되는데 이 개인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퇴직연금 중에서도 개인이 연금자산 운용해야 되는 DC형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운용을 잘하면 돈을 많이 받고 잘못하면 덜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식을 갖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연금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건가를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해야 된다. 저는 꼭 비교를 하는데요. 미국의 직장인들에 보면은 연금 백만장자, 이런 퇴직연금 백만장자가 많은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DC형 퇴직연금하고 IRP 있잖아요. 이 두 개 합쳐가지고 피델리티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연금자산 운용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 고객 중에 75만 명 정도가 대개 퇴직할 때쯤 연금자산이 100만 달러 정도 된대요. 우리식으로 하면 한 13, 4억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위 퇴직형 백만장자죠. 그런데 그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되니까 그거의 5배 정도는 미국의 퇴직연금 백만장자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30년 정도를 열심히 잘 공부해서 가입하게 되면 뭐 100만장자까지 못 가더라도 50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다가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 좀 모아놓은 걸 하게 되면 노후가 행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퇴직연금이 내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 주인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회사를 취직할 때도 이 회사는 내가 퇴직연금을 내면 회사가 얼마나, 그 매칭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더 보태주는가. 이런 걸 다 조사해보고 또 그런 건 교육도 잘 시켜주는 회사인가 보고 입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입사를 해가지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박쳐놓고 돈을 따로 빌려가지고 또 이 빚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퇴직연금 중에서도 DC형 퇴직연금은 한 30년, 40년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 공부를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 그게 노후 준비다. 그렇게 하게 되면 퇴직 무렵쯤 되면 미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50만 달러, 50만 장자는 되고 거기다 다른 거 합치면 뭐 노후가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다.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만 해도 사실은 뭐 네. DC형이라든지 IRP라든지 뭐 글로만 보고 있지. 제가 직접 뭐 이렇게 네. 투자를 하면서 아니면 이제 뭐 네. 저축을 하면서 뭐 네. 미래를 보고 하고 있지 않은데 말씀 들어보니 지금 당장 뭐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주인의식. 공부를 예. 시작하고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겠다. 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보통 이제 청년들이 뭐 네. 다 살거든요. 요즘에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오늘 내일하는 것들을 해결하는데 좀 급급하기도 하고 네. 그게 좀 당면 과제가 좀 더 팍팍하다 보니까 조금 네. 더 그런 면이 있는데 미래를 좀 더 준비해서 근데 공부해야 그 된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공부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 한 2시간 정도만 잘 강의를 들어두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매달 한두 번씩만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관심이에요, 관심. 네. 관심.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심.